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체험한 것이 바로 지난 밤, 또 오늘 새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이번 20대 대선 결과 분석,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날 분들도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방송을 하신 분입니다. 자,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학교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하셨는데 또 다시 회복되셨군요. 지금 여기 방송 기다리면서 네. 시간이 남아서 1시간 정도 좀 자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한층 개운합니다. 새벽까지만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새벽에 방송을 하고 예. 아침, 점심, 저녁에 또 방송을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방송 재벌들의 전성시대. 그렇군요. 재벌 됐습니다 이미. 예, 본인이 인정했어요.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은 지금 오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는 대로 스튜디오 모시도록 하고요. 자, 보통 밤 늦게 한 밤 12시 정도 되면 윤곽이 나왔는데 이번 대선은 새벽에 대세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초박빙이었는데 이런 초박빙 선거 그 이유가 뭐였다고 분석하시는지 먼저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5% 차이로 이길 줄 알았는데 5% 차이로. 예. 근데 결국에 막판에 있었던 단일화가 역풍이 불지 않았느냐, 민주당 진영이 결집하지 않았느냐, 이준석 대표의 2030 남성 편들기 때문에 네. 2030 여성들이 좀 결집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단일화는 역풍도 있고 순풍도 있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단일화가 그 과정에서 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뭐랄까 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해가지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옮겨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한다라고 한다면 단일화가 도움이 되면 됐지 그래도. 부담이 맞아요.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2030 문제는 좀 확실하고 뭐 제가 이제 정의당 지지자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떠나는 모습들이 그냥 예. 페이스북이나 뭐 SNS 통해 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보니까 너무 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엠번방 추적단의 그 박지원 씨 컸어요. 때문에 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맞죠. 어.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30들이 약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준석, 윤석열 컴비가 들어온다니까 이건 현실적 공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막아야 되잖아. 이거 일종의 또 비판적 지지냐라고 비판글을 막 썼다가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끝내 못 올렸어요. 저는 단일화 역풍이 불었다고 말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는 졌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예.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때 대략 5에서 7%를 가져갔다. 근데 그 표심은 대부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안 찍었으면 이거는 지는 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역풍은 불었지만 단일화 때문에 이겼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석희 소장. 뭐 워낙 그러니까 20만 표라는 건 어디서 가져와도 20만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20만 표가 생겼으니까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예. 하나 확실한 것은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로 인해서 예. 민주당이 한 6일 가까운 기간 동안 굉장히 긴장도 높게 결집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만들어지지 않던 표들을 만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동네 사람들끼리 밥가리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이모가 조카 사이한테 애봐 주겠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들을 하면서 주변에 설득했던 과정이 하나. 예.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한 움직임은 20대 여성들이 정의당 지지하다 안철수 지지하다가 이분들이 전부 다 어쨌건 이거는 막아야 되니까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으로 옮겨오신 것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고 났는데 어쨌든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할 사람들을 빼앗긴 모양새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심상정 후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기지 않았겠느냐라는 판단을 내놓는 것은 전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들은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건 애시당초 그 다수 의석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개헌을 하든 뭐를 하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해결할 문제였던 거지. 예. 심상정 후보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진 작가님. 그 지지자들의 그런 행태가 질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지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올렸잖아요. 왜 이재명 안 찍었냐고 너 불이익 주겠다고 직장 상사가 막 카톡으로. 예, 오늘 뭐 포털에서 예, 이런 뉴스 것들 보면은 때문에. 예. 잠깐 그 결선 투표제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번 이제 선거 이후에 정치개혁 의제로 결선 투표제가 살아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장 교수님? 저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힘든가요?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요 예. 순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럴 그러니까 위험성을 최종 50%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제 네. 그 1, 2등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선 이번 투표제. 경우에도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럼 거예요. 윤석열 만약에 했으면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 두 명만 놓고 다시 한번 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승패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런 위험성을 양 당에서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되지 않을 결선 것이다. 투표는 그냥 주장이지 실현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진 작가님은? 뭐 하려고만 하면 되는데 뭐 결선 투표뿐이겠습니까? 그뭐 선거법 개정도 문제는 뭐냐 후보들이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꽤 합리적인 의원들도 딱 이 문제가 딱 되면 그냥 탁 막혀버리는 걸 제가 몇 번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선이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좋은 대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더 나쁜가. 그러다 보면 선거 전이 또 네거티브 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선거가 87년 체제인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고 사회적인 욕망, 사회의 그 정치적 욕망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네.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실패가 거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이 있어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관철시켜 내야 됩니다. 근데 결선 투표가 정치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정치 개혁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할 수가 50% 없어요. 이상의 지지를 좀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겠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모든 매번 선거에서 항상 제3지대가 나왔어요. 그게 막 문국현부터 반기문부터 안철수는 2번이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도 사실 제3지대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정치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려면은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예, 필요하고. 이제 새로운 멤버가 다시 오셔서요. 네.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네, 바쁜 스케줄 안녕하십니까. 내주셔서 중간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한판승부의 기염둥이 배종찬입니다. 아, 오늘도 고정입니까? 아니 저도 바로 고정이죠. 고정하시옵소서. 네, 저 발언권 없애도 좋으니까 보다 저기 음소거 버튼 하나만 달아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래? 결선 투표 비염둥이 제도, 못 듣겠습니다. 결선 투표 제도가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번 대선에서도 예. 보면 예. 결국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 지금 이런 정말 0.73%포인트 역대 최소 차이. 최소 차이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물론 한 표를 이겨도 이런 거죠. 예전에 뭐 세 표 이기고도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저는 이렇게 되면 만에 하나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진중훈 교수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음. 이재명, 심상정은 단일화했다면 그래서 나왔던 계속 대선 국면 내내 나왔던 이야기가 예. 20윤안이었잖아요. 그게 뭐죠? 아 이게 20전신 말고 20윤안. 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예. 아니 뭐 그러려면은 그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뒤통수를 치거나 이러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어음 내놓고 나중에 지급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또 다시 어음을 내밀면 믿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걸. 예. 자, 이제 우리 배정찬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하면서 앞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최종 투표율이 77.1%입니다. 지난 네. 19대 대선보다 0.1% 낮은 예. 수치이긴 한데 거의 유사한 수치인데 선거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제 80% 넘을 것이다, 안 넘을 것이다. 요 네. 이제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투표 총량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투표 총량의 법칙이다. 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았으니까 본선거 투표율은 그 이상 더 높을 거다. 그게 아니라 본선거에 할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나누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예. 정작 이제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 양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고기 먹을 사람들이 그냥 주말에 먼저 먹었던 거죠. 자, 이 해석에 장 교수님 동의하세요? 2017년도 대선 때요. 네. 탄핵 19대 대선 때. 예, 탄핵 세력과 탄핵을 하려는 세력들이 총 직결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때 77.2%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저는 200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투표의 총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7.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넘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꿈의 숫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또 제 딸도 첫 투표 권인데 안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학원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번 선거에? 예, 그래서 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아빠가 데이터 전문가인데도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니? 예. 근데 뭐 깨갱했죠. 애들한테 큰 소리 못 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 투표를 했다면 80% 넘는 거죠. 그렇게 다 투표하면 100%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의원이 뭐라 보면 그러냐면 80%를 넘으려면은 고독 못하는 노인을 네. 부축해가지고 가고 이래야 넘더라. 네. 이 거소 투표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70대 후반 정도라고 하면 투표율이 꽤 높은 거라서 그럼요.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라고 뭐 그게 벌써 80을 꼭 넘어야 무슨 마의벽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시고 싶은 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투표하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가 아닐까. 저는 뭐 결집할 만큼 충분히 결집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국면 때 구국면에서 나온 그 지지율이거든, 그 투표율이거든요. 아니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는 단일화 없이 역대로 가장 많은 표를 그러니까 표의 개수는 1,600만 표를 얻은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뭐 결집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충분히 표를 받은 상태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는 얻어낼 만한 표를 거의 다 얻어낸 것 같아요. 예. 예. 완전히 정말 대단히 잘하셨어요.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짜내가지고 얻을 건 다 얻어갔다고 봅니다. 네. 놀라웠어요. 진짜 정권 교체론이 저렇게 높은데도 예. 개인적인 역량을 갖고 개인기. 저렇게 박빙의 승부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예. 여러 가지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밖에 없다. 아하.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윤석열 캠프가 사실 낙선 운동했잖아요. 자기 낙선 운동.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교수님 할수 있는 정상적인 얘기예요. 사고를 예, 가진 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선거를 하잖아요. 여성을 할 때 여성가족부 폐지만 하고 평론가 중에 여성을 할 때 저는 페미니스트가 윤석열 아니에요. 당선인은 계속 국민만 바라보고 갔다 그러던데. 그 국민 중에 이제 그 국민이 남자인 거죠. 지금. 예, 알겠고요. 예, 투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 또 선거에 가장 또 이 국민들에게 놀랍게 다가온 것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네. 0.7%로 이긴다. 이게 이제 0.6%. 6% 이긴다 네네. 했는데 진짜 너무 과학적으로 이게 그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정확히 맞췄죠. 그러니까요. 저는 예,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주세요. 제가 2014년, 16년, 17년 지난 대선까지 예. 사전 투표 포함해서 예. 제가 추구 조사를 총괄했거든요. 그러세요. 물론 전체 총괄은 아니고 제 회사에서. 예, 네네. 예. 근데 다들 출구 조사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어떻게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저거 또 출구 조사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예. 큰 차이 난다고 그랬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 포인트 차이 난다 그러는데 0.6% 포인트 이건 앞선 거다. 우리가 앞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날 오후 6시까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출구조사는 조사기관들이 예. 굉장히 그 격차를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실제 더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차이가 적게 나게.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숫자를 보는 순간 0.6% 포인트 어랏 이거는 0.8 아니야 0.73 추임새 으랏 지금 0.6, 아이고. 0.6에서 이제 0.73이 나온 것을 자신의 이론으로 지금 깨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판 승부잖아요. 두 판 승부도 아니고. 근데 배 소장님 이게 샘플이 네. 많은 그래서 그럼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정확한 수치를 뽑아내지 않았느냐라는 돈이에요. 얘기도 있는데 돈이에요. 결국 결국엔? 돈이에요. 아니 돈도 있지만 이게 보정 작업을 한 거잖아요. 보정 작업. 보정 작업이 예술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엑셀 이렇게 깔아놓고 뭐 엑셀 위에다가 뭐 통계 처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 자문 교수진도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밖으로 공개하기 힘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KEP 프로그램이라고. 예. 저 풀네임이 뭔지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말고 저도 KEP 플레임이 뭐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랏? 진 작가님이랑 배 소장님 잘 맞으시네요. 본선거 같이 또 유튜브 하자니까 본선거일 날 실시 없이 돌립니다. 어느 게 가장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일까? 그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뽑아내는 거죠. 6시에 선거가 끝나면 한 예. 5시쯤 뽑아내고 이번에는 6시까지 또 출구 조사를 직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개표 방송을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딱 받아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4.5% 차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조사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4.5% 차이가 나요. 맞아요. 4.4%가 나더라고. 그랬는데 그 지지율과 득표율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제 장 교수님은 이번 그 3사의 출구조사 예측 보고 정말 어떻게 너무 놀라웠고요. 당황스러웠고 처음 예. 그 수치를 봤을 때 못 예. 믿겠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여러 가지 받은 여의도연구원 글에 의한 조사랑 네, 받은 글에 의한 정보랑은 너무나 다르고 예. 저의 바람과 체감 그런 지지율하고도 좀 달라가지고 예. 상당히 놀라웠다라고밖에 그 여의도 연구소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믿었던 게 이거거든요. 제가 맨날 이상한 게 10% 차이 났던. 아니 그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SNS는 페이스북 딱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쪽 관계자들 또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많이 올라오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막 나가느냐라고 했더니 여연에서 뭐 6에서 7, 뭐 많은 경우에 8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안정적으로 네. 이러더라고요. 선거 마지막 날까지 그러는데 당원들이 답변했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의도 연구소에 그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이게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정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홍준표 대표 체제 때부터 망가져가지고 그 전에 여의도 연구소가 굉장히 그 뭐랄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깨지더니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망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여론조사만 맞더니 어느 순간에 여론조사도 안 맞더라고. 근데 무져 보니까 뭐 자기들 뭐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어제 또 물어봤거든 이해훈 의원한테. 알고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옛날 거래요. 결국 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뭐지 보수층이 과대 표집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게 믿고 앉아서 데이터가 단일화도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사면 되거든요. 랜덤 샘플입니까 아니면 패널 데이터입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게 다 돈인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최신 PA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예. 있어 보여요. 근데 자꾸 그 용어 네.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풀네임이 뭐예요? 무작위로 PAE.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고 예. 또 랜덤 아니면은 샘플. 예. 또 통신사 가상번호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이면 그게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김성희 소장. 예, 장성철 교수가 저한테 한 3일에 한 번씩 기를 죽이려고 예. 그 여의도 연구원 수치를 보내줬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몇 번 반박을 했어요. 아. 저 교수님 이 공개적인 방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그러니까 장 교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어떤 사람들이 민주당을 위축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예를 들면 8%뭐 이런 걸로 야 끝났어 해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서 던진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민주연구원도 조사를 하거든요. 예. 뭐 외부 기관에 용역도 주고 자체 조사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저희들 건 딱 붙어 있었거든요. 예. 정말 말 그대로 딱 붙어 있었는데 차이가 8%면 아무리 그래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 다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뭐 장 교수님 그 뭐 유선 30% 섞어서 하는 거 아니냐고 핀자 막 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어제 결과 딱 나온 걸 보고 아 민주연구원은 맞췄고 네. 여의도 연구원은 완전히 하늘을 날았구나.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은 제가 너무 그랬거든요.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였던 것 이제 같아요. 선거에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 방송사랑 같이 했던 이제 그 출구조사 말고 있었는데 ARS 조사 방법과 네. 전화 면접 조사 그런 그게 것 같아요.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전화 면접 방식이 제일 믿을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예. 좀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과표집됐을 수 있고 더 많이 표집됐을 수 있고 예. 한편으로는 이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면 왜냐하면 면접원들한테 또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설레발치긴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자동응답 조사는 반드시 뭐 좀 문제가 있고 또 면접원 조사는 100% 정확한 거냐? 우리는 이게 정답 오답으로 가리긴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어떤 대표성을 좀 더 확보하는데 조사 방법이 용이했냐? 이번에는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면접원 조사가 조금 그런 추세를 좀 쫓아가고 있었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주 교수님? 예. 그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두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합류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였고요. 근데 재밌는 걸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ARS 같은 경우에는 하얀 머리 청년들이 많대요. 하얀 머리 청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딱 네네. 저 20대입니다.20대입니다. 남성이고요. 이게 이제 뭐 면접을 이렇게. 하게 돼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래가지고 여론조사 좋게 나오려고 아버님, 특히 이제 과잉 정치 30대 맞으세요? 뭐
이렇게 네. 이제 면접하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많지는 않대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뭘 믿어야 될지 예, 장 교수님.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고 상당히 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던 예. 갤럽하고 리서치 뷰 같은 경우에는 네. 갤럽은 전화 면접이었고 리서치 뷰는 ARS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수치는 거의 똑같아요. 44대 뭐 35, 음. 44대 뭐 37 이 정도로 해서 예. 윤석열 후보가 안정적으로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7일 날, 8일 날 조사한 것도 그래요. 3월 7일, 8일. 네. 음. 그렇다면 이게 뭔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민주연구원의 자체 조사는 그리고 외부 용역 조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온 결과하고 거의 일치했었어요. 투표율도 75에서 77 정도를 예측을 했었고 예. 매우 붙어 있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저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뭐 재밌다면 재밌고 좀 안타까운 포인트는 단일화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결론까지를 볼 수 있으니까 각 회사별 ARS별 전화 면접별이 그 깜깜이 기간까지 조사한 데이터들을 다 보면 예. 어떤 조사가 더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투표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변수가 이게 생겨버린 단일화가 거죠. 되면서 이 변수가 생기니까 어. 데이터 전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서도 했잖아요. 단일화 이후에 그렇죠. 깜깜이 선거 네, 기간 중에서도. 근데 그것도 대충 한 3에서 5% 정도로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 쉽게 말하면 그 지지율과 또 득표율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는 뭐 우리 배종찬 소장님 안 된다 그러시지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국고를 들여서라도 네네. 대선하고 총선은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기간 등록제로 하고 그 기관들이 맨 마지막 날 자기들 했던 방식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 날 이 결과를 공개하게 해서 네. 어느 군데가 실력이 있었는지를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몇 개씩 문 닫아야 되지 않나? 그럼 뭐 닫게 해야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장난치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거기다가 언론사가 클릭질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나쁜 업체들이 난립을 하는 가운데서 여론조사 회사 전체 신용이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되지 사실 않나. 옥석 가리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고를 드리고 말고는 빨리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일이죠. 배종찬 대표님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네요. 아니야. 근데 여기 의회 관계자가 아무도 없네요, 근데. 네. 시장에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맞춘 데가 있잖아. 근데 역시 그 건의 있는데 오래 전부터 건의 있는 기관으로 알겠습니다. 통하는 데가 자, 맞죠. 지역별 득표율 요거 좀 분석해 네네. 볼게요. 이제 지역별 득표율 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되나요? 없군요. 예, 일단 지역별 득표율 그래도 이제 그 출구조사로 좀 판단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떤 지역 득표를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배종찬 대표님부터.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영남과 또 호남에서 몰표가 나온 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지역 감정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역 구도 여전하다. 벽이 높았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그 우리가 의미하는 그 지역일까? 영남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호남에 대한 뭐 편견 또 호남 사람들이 영남에 대해서 가지는 이 대결 구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는 죽고 사는 문제일 정도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냥 뭉친 것일 뿐인 거죠. 만약 그랬다면 수도권까지도 지역에 따라서 갈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87년부터 97년 대선처럼. 근데 그런 영호남의 서로 간에 이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역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호남에서 이재명 몰표 또 영남에서 윤석열 목표 나온 것은 그냥 결집한 것이지 지역 감정이 아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중요했는데 결국 서울에서 조금 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앞서느냐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영차하는 거냐인데 결국 서울이 가장 중요했다. 서울에서 차이를 많이 낸 윤석열 후보. 근데 흥미로운 게 서울에서 이게 지도로 보면 서울 지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은 강북은 그래도 민주당 정서가 있고 예, 강남은 또 이번에 서초에서는 이제 보궐선거도 있었으니까 예. 이 국민의힘이 결집을 하는데 한강변이 어디입니까? 마포, 용산, 성동 여기서 윤석열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마용성. 한강변이 양천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양천이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봐요. 마포, 용산구, 성동구 부동산. 아니 그러니까 서울이- 이번에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재미있게도 강서구를 제외하면 한강변을 맞닿은 강남북의 모든 접경구 그렇죠. 마포구 포함해서 여기가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저는 리버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버뷰. 예.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종부세에 포함됐거나 될 예정인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쏠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장 교수님. 거죠. 뭐 서울 지역이 판세를 갈랐다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강남 상구가 판세를 갈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24만 7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전국에서 강남 3구에서요 28만 표를 이겼어요. 음. 그 나머지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럼 3만 표 정도밖에 못 이겼다는 거예요. 음. 강남 3구가 없었으면은 이번 승리도 없었다. 강남 3구 개표를 시작하면서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네. 새벽에 서초를 보면. 또 맨 마지막에 서초를, 예. 서초가 그렇잖아요. 또 투표율이 서울에서 또 가장 높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이 조은희 후보가 보궐선거 후보가 또 압승을 하는데 구청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예. 여기 김성애 소장님 계시지만 종로하고 서초에서 좀 짱짱한 인물로 후보를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네. 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승리는 못하더라도 70대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좁혔어야 되는 한 거죠. 6대 4.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박빙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 후보가 부울경에서 음. 목표치를 달성을 예.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거의 보수파 후보들은 부울경에서 60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울산이 40% 나오고 아니요 58, 54 나왔어요. 아, 울산이요? 울산에서 54, 울산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부산, 그렇군요. 경남에서 네. 58 이 정도 나왔거든요. 예, 예. 여기서 만약 60을 찍었다면은 아, 윤석열 후보가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었는데 부울경에 좀 집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 말씀 드려야 될 것이 예. 보수 정당에서 PK 민심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있을 때도 네. 대선 후보의 이름을 넣으면 부산에서 유독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산은 이제 더 이상 보수 정당의 텃밭일 거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한 37, 38 이렇게 예. 육박하게 얻었죠. 그리고 지난 대선 예. 때는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부산, 울산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득표를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경남도 홍준표 후보하고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PK 민심은 변하고 있다.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근데 구도가 이제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칠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의 바람이 또 변하면서 달리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구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울하고 부산은 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이 구도가 그럼 나머지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거냐 대선에 영향을 받을 거냐 보통은 이제 대선 결과에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바로 잇따른 선거는. 근데 이번에 승리인지 이게 승리인지 패배인지 애매모호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바람은 좀 힘들지 않을까. 장 하지만은, 교수님. 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졌지만 네. 거기에 후보를 좀 이름이 있고 좀 뭐 대선 후보급의 후보를 낸다면은 경기도는 인물론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경기도는 듭니다. 출구조사는 50대 45였습니다. 대략 50이 5%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50.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보통 젊은 사람들은 집 사기 힘드니까 대부분 이제 경기도로 많이 경기도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어서 이제 보수화되고 그 경기가 좀 오히려 진보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김포도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근데 김포 폄하 발언해서 뭐 2억 3억 해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되게 화가 났다. 그리고 GTX 같은 경우에도 김포를 지나지 않아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이번에는 심판하자 민주당 그랬는데도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이 표심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언론의 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과대 대표된 걸로 그렇죠. 볼 수밖에 네. 볼 수밖에 없겠죠. 없어요. 예, 김두관 의원이 또 김포 국회의원도 했었으니까 열심히 뛰었나 보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저는 전 김포 시민으로서 저는 함께 공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지방선거처럼 경기도가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아깝게 낙선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그 영향력과 위상은 대단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버금가는 득표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살아있네라는 그런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번 대선이 워낙 비슷한 판세로 투표 개표 결과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대로 그냥 지속될 거다. 대통령의 후광 효과 쪽으로 수렴하거나 기울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2002년 대선에서도 그때 5월달 말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2003년 임기 1년 차로 갈 때 보면은 그다지 2004년 총선에 대한 전망이 여당이 밝지 않거든요. 네네. 그건 왜냐하면 아주 큰 차이가 난 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이해창의 대결이. 그런데 2007년에 당선된 MB의 경우에는 2008년에 지지율이 무진장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폭격으로 다 이렇게 서울을 휩쓸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표가 알겠습니다. 많이 기울어졌다면 그럴 텐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지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국무총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노릴 것인가, 혹은 서울시장? 어떻게 세 가지 보세요? 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 교수님? 네,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수도 있다. 저는 예.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선 후보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경기지사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경기지사하면 대선 당선 안 되는 징크스가 징크스를 있는데. 안철수가 깰 수 있죠. 안 되지 않나요? 왜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에서 선거일로부터 6개월 기산에서 전부터 거주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예. 3개월 국회의원은 상관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살아야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아, 한 예, 최소 한 서울 사는 분들 음. 경기도 출마하고 이런 거 막 얘기하시는 건 사실 그런 점이 좀 걸립니다. 다주택자 아닐까요? 예? 경기도에 다주택. 아니 주민등록 네. 주민 거주지가 아무튼 등록돼 있는 데가 지금 정보 좀 아무튼 주세요. 그래서 제발. 그 세 가지.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국무총리 하는 경우가 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예, 왜냐하면 아. 본인도 행정 경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한 2달 전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세요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무총리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길은 당에 들어가서 이준석 대표랑 티격태격 싸우는 건데 예. 안 좋은 수 같습니다. 예. 국무총리나 당 대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규모가 큰 이 세력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걸 당 대표로 호락호락 용납하지도 않을 거고 국무총리는 그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또 인준도 있잖아요. 예. 저는 단일화 폭격을 맞았든 사실은 뭐 이게 어떤 타격을 받은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순순히 음흠. 국무총리로 인정을 한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아니 근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인준을 해줘야 네. 민주당이 선거 과정 중에 안철수 후보에게 연정하자, 정책 연합을 하자, 네. 공동정권 운영하자 이런 제의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제의해놓고 국무총리를 어떻게 인준을 안 해줘요? 명분이 없잖아요. 네, 왜 화를 내세요? 아까 논쟁이 했던 지방선거 출마 자격 해당 지역에서 60일 이상 60일.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직 25세 이상 네. 주민 6개월 네. 아닙니다라고 네. 제작진이 급하게 우리 제작진 정말 엄청 스마트하네요. 아, 예, 그 검색에 능하거든요. 잘했네. 이제 한 1분 20초 남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두 분 말씀 짧게 드릴게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장 교수님. 저는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인 흠도 많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구도의 어려움을 개인적인 역량으로 뚫고 나오는 것을 보고 예, 아 저분이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 할 수가 있겠구나. 물론 바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좀 휴식기를 갖고 난 다음에 하면 충분히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저는 있다. 초초 짧게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그 다음에 당 대표 도전, 대선 재도전. 그래요. 보궐선거가 또 있나? 뭐 있겠죠. 언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당대표? 수순대로 간다는 거죠. 아, 보궐선거 보궐선거로 갔다가 원내 입성해야지 이제 입성해서 0선이 아니라 1선이 되잖아요. 초선 의원이 초선이 돼서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 그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대선 삼수네요. 문재인 후보입니까? 네, 아주 웃음소리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조합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대 대선 결과 함께 분석해 주신 분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님,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